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한 달간 있었던 미래 주요 뉴스 2023년 마지막 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사에서 12월에 새로운 AI 기술들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먼저 최신 AI 번역 기술 Seamless라는 걸 공개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Seamless, Expressive, Streaming, M4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 통합된 모델을 또 Seamles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Seamless Streaming을 한번 보시자면은 이게 진짜 신기해요.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은 2초 정도의 딜레이 시간 뒤에 바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내 말이 끝난 다음에 2초 뒤에 번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데모 영상 함께 보시죠. Nuestro modelo nos podría ayudar a hablar con gente del mundo. Our model could help us talk to people from the whole world. Habla español. For 자, example, I 스페인어를 speak Spanish as my 얘기하자마자 teammate 약 Alex speaks 2초 French. 뒤에 바로 영어로 저렇게 The 통번역이 model 되고 있는 translates 거예요. these two languages 야, and 이러면 many more. 실시간 대화가 가능할 수 Hello Alex, how are 있겠죠. you? How is the climate in Paris? Salut Juan. Ben, écoute. Hi, Juan. Ça va Listen, très bien, it's et going very toi? well, and you? Il fait plutôt 자, beau 이번에는 aujourd'hui. It's 불어로 rather nice 이야기하는 today. 사람 Lucky. 약 2초 뒤에 바로 저렇게 영어로 통번역이 된다. 야, 이러면 정말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우리나라 코리안을 보시게 되면은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2초 딜레이 번역이 불가능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타사에서는 아예 언제까지 들을지 그리고 언제부터 말을 해야 하는지 정하는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에서 한국어 번역은 2초 딜레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다 끝나고 번역이 되는 거고, 하지만 한국어 1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같다 보니까 이거는 2초 정도의 딜레이로 바로 통번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eamless Expressive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내가 말할 때 외국어로 더빙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감정과 뉘앙스가 지금까지는 실리지 않았잖아요. 자, Seamless Expressive 모델은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 스타일, 감정, 어조, 일시정지할 때 속도 등까지도 재현을 해주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데모를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사람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Please keep the volume down. We just put the baby to sleep. Por favor, mantén el volumen bajo. Hemos puesto al bebé a dormir. Por favor, mantén el volumen bajo. Acabamos de dormir al bebé. Please, don't leave. I hate being here alone. S'il vous plaît, ne partez pas. Je déteste être ici seule. S'il vous plaît, ne partez pas. Je déteste être ici seule. 익스프레시브 모델을 쓰게 되면 감정이라든지 일시정지 그런 것까지도 재현을 해준답니다. 자, 그래서 외국어의 장벽이 또 한 번 낮아지는 그런 기술을 공개했고요. 또 메타사에서 이번 달에 공개된 게 뭐가 있냐면은 레이벤 메타 이 스마트 글래스 2세대 모델이 이미 미국에서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지 인식 기능 AI 기능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올린 영상 보여드릴게요. Hey Meta. Look and tell me what this meme says in English. 자, 이 밈에 적혀 있는 게 영어로 뭐야? 물어보니까 사진을 찍고 나서 저기에 적힌 말을 영어로 번역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셔츠를 Hey 꺼내가지고 Meta. Look and tell 자, me what 이거 pants 보고 wear 뭐 어떤 팬츠가 어울리는지 말해줘 라고 했더니 사진 찰칵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스트라이프 셔츠로 보이기 때문에 자, 진한 색의 청바지나 뭐 깔끔한 바지를 입으면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AI의 이미지 분석 기능이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과일의 이름은 뭐냐?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빵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자, 우리 강아지 재미난 모습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재미난 자막 달아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달아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세상을 구할 일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표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온다는데 언제 들어오냐? 자, 블로그 보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 보이시죠?
미국에서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게 또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이렇게 스마트 글래스로 촬영한 것이 메타사에서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블로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까 AI로 처리된 모든 사진은 메타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장되어 사용되며 훈련된 리뷰어의 도움을 받아 메타의 AI를 훈련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민감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사가 새롭게 공개한 AI 기술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일단 이제는 외국어의 장벽이 얼마나 낮아질까를 고민할 시점이 아니라 도대체 남은 장벽은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앞으로 갈 것 같고요. 자, 스마트 글래스도 점점 기능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도 챗GPT 유료 모델에서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스마트 글래스를 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발달하는 미래형 키오스크 소식들 가져왔어요. 일단 일본의 니시테츠, 그러니까 철도 회사와 히타치가 협업을 해가지고 생성 AI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합니다. 자, 히타치사에 들어가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생성 AI를 활용해서 아바타가 고객 질문에 답하거나 상품 추천이 가능해진다고 하고 센서를 통해서 손에 쥔 제품의 세부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소개하는 스마트 선반도 세트로 들어있다고 해요. 자,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거리 문제,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입주를 포기했던 다양한 장소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도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또 좋은 점은 다국어 상품 소개가 가능하고 AI 아바타 접객을 통한 새로운 구매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라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네요. 곤란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 이미지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AI 아바타, 스마트 선반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원격으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자, IoT를 이용해가지고 혼잡도, 공기질, 온습도 체크 역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가냐면은 맥도날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6일에 발표가 됐고요. 맥도날드와 구글 클라우드, 전 세계 레스토랑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 연결 및 생성 AI 솔루션 적용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블로그 내용 정리해 드리자면은 자, 전 세계 매장에 구글 클라우드 기술을 연결할 것이라고 하고요. 주요 비즈니스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생성 AI를 적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수천 개의 레스토랑이 내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기 시작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드라이브스루라든지 키오스크에서 이제 생성의 AI가 접목이 돼가지고 접객을 해주는 거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카메라를 통해서 감자튀김이 잘 튀겨졌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성 AI로 접객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제가 해봤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 주문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 내가 손님이고 너가 키오스크 안에 있는 AI 점원이야인데 제가 점원이야라고 오타를 적었어요. 역할극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점원이 아니라 점원이라고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점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햄버거를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건강에 좋고 야채 많은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야채 햄버거 좋은 선택이세요? 저희에겐 신선한 야채와 통밀빵을 사용한 건강한 햄버거가 있어요. 치즈나 소스 추가를 원하시나요? 치즈 추가해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칼로리가 얼마일지도 알려주세요. 치즈를 추가하면 통밀빵과 신선한 야채가 들어간 햄버거의 대략적인 칼로리는 약 500, 600 칼로리 사이일 거예요. 이렇게 주문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콜슬로 세트 추가해 주시고 콜라는 다이어트 콜라로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총 얼마죠? 야채 햄버거에 치즈 추가와 콜슬로 세트, 다이어트 콜라로 주문하셨군요. 총 금액은 대략 12,000원 정도 됩니다. 이대로 주문을 완료할까요? 자, 이미 너무 이렇게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적용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환각 증세를 줄이는 거, 거짓말로 문제 생겼을 때는 기업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되어야 하긴 하겠죠. 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딥브레인 AI에서 이런 시도를 벌써 했어요. 챗GPT 탑재된 대화형 AI 키오스크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이미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예인 이장우 씨의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을 이용해서 그리고 대화 모델은 챗GPT를 연계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자,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는 반고 AI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1800년대에 고흐가 쓴 약 900여 개의 편지와 그에 대해 쓰여진 초기 전기를 분석해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방문객들이 이 키오스크에 가가지고 반고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작품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데모 영상 함께 보시죠. The inspiration behind Almond Branches in Blossom came from the joy and hope that the birth of my nephew Vincent 자, Bell brought to our 어떻게 family. 영감을 받은 것이냐, 그때 심경은 어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AI 방고가 대응을 해준다는데 이런 것들도 박물관 미술관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홀로그램 인물은 얼마나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본 농구 대회에 등장한 3D 홀로그램 스크린 사례 한번 보시죠. 자, 소프트뱅크가 12월 일본에서 열린 고교 농구 대회에 설치한 홀로그램형 3D 디스플레이입니다. 출전 선수가 드리블과 슛 포즈 등을 선보이는 저런 것들을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 꽤나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참고로 이 제품은 프로토사에서 만든 에픽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거의 뭐 2m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라든지 라이브 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또 한 가지 재미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4K 카메라와 스피커, 터치 스크린이 있어서 사람과 또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이미지를 그러면 3D로 복잡하게 촬영해야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휴대폰이랑 프로토사의 스튜디오 키트로 간편하게 촬영이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찍기만 하면은 2D 이미지를 3D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 시스템 역시도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말이 잘 통하고 실감나는 그래픽을 통해서 연예인이 응대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이미 사망한 위인, 작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다양해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중국 알리바바사에서 AI 합성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자, 알리바바 그룹의 지능형 컴퓨터 연구소에서 개발한 애니메이트 애니원이라는 기술인데 먼저 데모 영상을 보시죠. 정지된 사진을 넣고 모션 캡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저렇게 자연스러운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메시가 저렇게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고 있죠. 실제로는 취하지 않은. 자, 그러면 각종 댄스 영상이라든지 뭐 짤막한 영상들도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사진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그리고 휴머노이드 캐릭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게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회사의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저렇게 회전을 하거나 다양한 동작을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막 움직일 때마다 바뀌면 그게 다 쓸모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을 공개한 게 Outfit Anyone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가상 피팅 서비스예요. 온라인 쇼핑이 엄청 잘 쓰일 것 같습니다. 음바페가 지금 여러 가지 옷으로 바꿔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고 있고 또 특징은 다양한 포즈, 복잡한 옷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은 다양한 체형에 맞게 옷이 피팅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쓸모가 많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애니메이트 애니원 기술과 이 기술을 합쳐보자면은 정지된 사진에 옷을 가상으로 입히고 애니메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옷 입고 동작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애니메이션 캐릭터 역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기대가 되는가? 저렴하고 재미난 영상 제작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춤을 잘 추지 못하더라도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내가 코믹한 동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코믹한 동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너무나 잘 쓰일 수 있는 기술이죠. 자연스러운 가상 피팅 서비스. 이거는 진짜 앞으로 많이 대중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기대되는 점은 이제 저렴한 패션 홍보 영상 제작도 가능해진다라는 점. 이제 사진만 하나 있으면은 여러모로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우려되는 점도 있죠. 야, 이러면은 유명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더욱더 쉬워질 텐데 이거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페이크 피팅, 페이크 액팅 영상이 넘쳐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 가짜로 야한 옷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정치인 이미지를 넣고 변태적인 행동을 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점도 있어요. 자,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에 공개된 휴머노이드 영상 재미난 거 3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 2세대를 공개를 했죠. 이거는 언뜻 보면 그냥 CG로 찍은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자, 이 테슬라에서 액추에이터와 센서들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고 2개의 자유도를 가진 목 구동 장치가 있고요. 걷는 속도가 전보다 30% 빨라졌다고 합니다. 꽤 자연스러워 보여요. 발의 힘과 토크를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 발가락도 관절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간의 발 형태를 닮아 있다고 합니다. 무게는 10kg이 줄어들었는데 그 과정에 뭘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스쿼트를 할 정도로 균형 감각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러면 이제 다양한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도가 많을수록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손가락에는 촉각 감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계란처럼 약한 것도 정교하게 짚고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게 돼야지 가사노동, 공장에서도 활약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은 저렇게 댄스 영상도 보여주는데 무슨 CG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놀랍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영상을 올렸는데 별다른 말은 안 했어요. 자, 이게 3년에서 5년 이내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이하 돈으로 판매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자, 다음 로봇 영상이에요. 자, 어질리티 로보틱스사의 이족 보행 로봇 디짓의 대규모 언어 AI 모델을 결합했다고 합니다. 자, 데모 영상 함께 보시죠. 다스베이더의 광선검 3개의 상자를 앞줄의 제일 높은 타워에 놓아달라고 하면은 AI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로봇이.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은 빨간색이니까 박스 2로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가장 높은 타워는 4번이니까 일단 박스 2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박스 2에 왔으니까 집어 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박스 2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가장 높은 4번 타워로 가야 한다라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덕분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4번에 왔으니까 박스 2를 올려놔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내용을 로봇의 구동장치를 이용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옮긴 다음에 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임무가 성공됐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결과물들, 그 생각한 것들을 또 우리가 인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탑재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옮길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로봇 영상은 소프트뱅크의 로봇 페퍼가 춤을 추는 클럽 더 페퍼의 영상이에요. 자, 앞에 로봇들을 보다가 페퍼를 보니까 너무 장난감스럽기는 한데 저러한 클럽이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음식을 내놓는 저 접시 상자에도 페퍼가 그려져 있고요. DJ 음악에 맞춰서 저렇게 군무를 추고 있는 클럽이라고 해요. 자, 춤 실력 어떤가요? 저런 춤 사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울까요?
자, 언론에 나온 내용들 정리해보자면은, 자,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2023년 12월 8월에 오픈을 한 클럽 더 페퍼라는 곳이고요. 원래는 카페로 운영이 되는데 주말 저녁마다 클럽 더 페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인기 DJ의 음악, 거기에 페퍼의 춤, 유명 가게 음식을 조합한 컨셉이라고 하는데 일단 신기하긴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저도 가보고 싶긴 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왜 굳이 오픈했냐? 12월 29일에 페퍼의 신기능인 싱크로나이즈 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또 홍보하기 위해서 오픈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로봇을 동시에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일부 테이블에서는 페퍼가 퀴즈나 대화 등으로 고객 접대도 해준다고 하고요. 여기에 챗GPT가 연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향상된 대화 능력으로 고민 상담도 해준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들과 퀴즈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해준다는 것이죠. 참 재미난 시도 같기는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쓸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죠. 자, 그래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속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로봇에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서 로봇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상되는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제쯤 쓸모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12월에 있었던 기후변화 뉴스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소식은 뭐겠습니까? 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던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있었는데 세계 주요국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자리예요. 자, 여기에서 정해진 내용 살펴보자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서는 한 발 물러나가지고 벗어나는 전환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당사국들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출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한 발짝 물러섰다는 점에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돈 걷어가지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기금을 냈고요. 근데 목표보다 기금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시작은 됐다라는 거. 자,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할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신속히 폐기하며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유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은 메탄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80% 감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가스 효과가 최소 20배 이상 높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요. 또 원자력,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기술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합의에 대한 평가 기사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블룸버그 NEF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의 10점 만점에 3.8점 성공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2021년 글래스고 회의의 종합 점수보다도 2.2점 낮은 수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블룸버그 NEF가 도대체 뭐냐? 여기는 청정 에너지, 운송, 혁신 소재 등에 대한 블룸버그의 리서치 서비스라고 해요. 여기서 평가를 내린 것이고, 자, 그래도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렸던 COP27의 점수보다는 0.1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부문별로 점수를 보시자면은 1.5도 제한을 위한 2030년 배출 목표에는 1점, 최저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이 너무 변화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미온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일 짠 점수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단계적인 감축에 동의했다라는 점, 여기에는 높은 점수 6.5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전환 패키지 동의에 가장 높은 7점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1천억 달러 기금 마련에 대해서 가장 높은 7점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개발 국가에 지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최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탄소 상쇄 시스템이 미미하다.
그러니까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OP28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11월 말에 자꾸 언론에서 탄소 여건이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봤습니다. 탄소 여건이라는 것은 여행자에게 연간 탄소 허용량을 부과한 뒤에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해요. 여행 갈 때도 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야, 이게 가능한 건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왔는지 살펴보니까요. CNN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CNN의 입장도 아니고 애널리스트 로스 베넷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관광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공기에서 특히나 이 CO2 배출량이 많잖아요. 근데 항공기 연비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항공교통의 증가가 이를 능가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소 감축의 효과를 거두려면 항공기 가격을 매년 높여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 그러면서 또 이런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차로 2시간 반 이내의 단거리 국내선 비행을 금지했다. 환경을 위해서.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이 높은 크루즈선 입항을 제한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입항이 금지가 되고 도심 항구 정박이 안 된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행 습관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탄소 여건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꽤나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2008년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고 영국 의회에서 논의가 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그 복잡성과 대중의 반대 가능성 등으로 도입 논의가 중단이 되었다고 해요. 과연 미래에는 탄소 여건이라는 게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마지막 달 12월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1년 동안 다양한 소재의 뉴스를 전달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는 거의 뭐 생성 AI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일부러 균형을 맞추겠다고 AI 이야기를 뺄 수도 없었죠. 워낙에 AI의 발전 속도가 빨랐고 그 효과가 대단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AI 뉴스가 줄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소재의 뉴스들을 발굴해서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내년에도 미래채널 마이애프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